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하고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꼭 한 달 만에 물러난 건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내각의 두 번째 낙마입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청문회에서 눈물로 돌파하며 장관직에 의욕을 보였지만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추가 의혹의 전문성 자질까지 논란은 계속됐고 대통령실과 당까지 부정 여론이 번지자 버티지 못하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담담히 써내려간 입장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난 민심에도 엄호 기류를 유지했던 민주당은 강 후보자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퇴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갑질 의혹에 날을 세웠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 조언도 날렸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강선우 후보자는 25년간 이어진 현역 불패를 처음 깼다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승승장구했지만 향후 의정 활동에도 먹구름이 끼었단 뒷말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 발표 1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사퇴 소식을 알린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1시간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이를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나 참모진이 강 후보자와 사전에 소통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국회와 소통을 맡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기습적인 사퇴 발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고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사퇴 당일 아침까지도 임명 기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참모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4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음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는데 검증 부실 논란 속에 후임 인사를 찾는 데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 2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대진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초선 주진우 의원이 깜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렀는데 안 왔다, 안 불러서 못 갔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와 장외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3대 혁신안 가운데
당원 당규의 개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포함하자는 첫 번째 안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국민들께 우리를 한 번 더 쳐다봐달라고 정말 진솔하게 제대로 사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큰 소득 없이 의총은 끝났고 당내 호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지금은 안규백, 정동영, 권오을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더 주력할 때라는 게 명분입니다.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8월 전당대회 때까지만이라도 당내 분열을 감추고 싶은 기류도 감지되는데 초선 주진우 의원의 깜짝 출사표로 당권 경쟁 구도엔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은 탄핵 전국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활약을 보여왔는데 정치 신인답게 젊고 강한 보수를 내걸었습니다. 이미 유력 주자로 거론됐던 장동혁 의원도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은 혁신안보다 전당대회로 시선을 돌리고 싶은 눈치입니다. 혁신위원회는 다음 지도부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마치는데 큰 호응 없이 마침표를 찍을 거란 냉담한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여 공세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부터 받으라고 공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 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성으로 출마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수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 출석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측에 이 한 번 조사할 때 혐의 하나씩만 조사를 받고 싶다면서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첫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21일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이 통보한 다음 달 6일 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이튿날 통지서를 받은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으니 첫 소환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시작으로 하루에 한 혐의씩 여러 번 조사하는 방식을 특검에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정하는 날짜별로 출석할 의사가 있지만 짧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통지한 날짜가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비공개 출석 등을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밤 9시 이후에 진행하는 심야 조사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하기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는 27일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보좌했던 인물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 오는 27일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이 윤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얘기를 전달받았는지 또 실제로 영향력을 미쳤는지까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내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8월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입장인데 특검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명치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조은희 의원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현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외부 일정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르던 조 전 행정관은 해외 순방에서도 밀착 수행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조만간 특검에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들의 영수증을 잇따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 물품 구매에 통일교 내부 자금이 투입된 게 맞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통일교 내부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물품들의 영수증을 속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까지 통일교 쪽에서 확보한 겁니다. 목걸이와 가방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것들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를 상대로 YTN 인수 등 현안에 대한 로비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물건들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를 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물품들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뒤 재정국장인 아내를 통해 교단 회계로 처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윤 전 본부장 측은 영수증이 자신의 개인 공간이 아닌 통일교 서울본부에서 발견됐다며 교단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종교단체 본부에서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하며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의 구입 목적 등을 추궁한 특검은 물건들 구입에 통일교 자금이 실제로 투입된 게 맞는지 흐름을 따져볼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기 직전에서야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어제 구속영장 심사 최후 진술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VIP 경로서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며 신문 내내 변호인이 인정하지 않은 사전 인지를 막판에 피의자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이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3명 정도가 경로서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임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부인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에 구속된 이후 2주 동안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 기일에 건강상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폭우 피해 상황 살펴봅니다. 집중호우 직격탄을 맞은 경기 가평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기 북부 지역 호우 피해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북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나흘째 사망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유원지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지난 20일 새벽 발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다리 부근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대보교입니다. 실종 남성은 이곳 근처를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긴급한 상황을 보여주듯 지금도 난간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숨진 남성은 당시 쏟아진 폭우를 피해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가족들 2분은 내리셨는데 본인은 못 내리고 있다가 차량 위에 있다가 실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와 통신, 전기까지 기반 시설이 한꺼번에 파괴되면서 복구 작업도 악전고투의 연속입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져 갈 곳을 잃은 이재민이 40여 가구, 도로가 끊겨 고립된 경우도 4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데는 헬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요. 계속 매일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 시간 기습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난 세 곳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또 경남 산청에서는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됐던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되며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 당국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업한 휴게소 앞에 뿌리채 뽑힌 나무와 온갖 집기류가 가득합니다. 이 휴게소 건물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의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됐던 사람의 시신입니다. 한 2m 정도 쌓인 토사물을 다 걷어내고 마지막에 나무를 떨어내는 순간 발이 발견되어가지고 발견된 시신은 경찰 지문 분석 결과 지난 20일 새벽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휴게소 건물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채만한 바위가 셀 수 없이 쌓여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당시 인근 산에서 토사와 함께 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도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청군 단성명 박목리에선 땅속에 매몰돼 있던 60대 여성의 시신이 1시간 전쯤엔 산청읍 모고리의 도로 부유물 더미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등은 남은 실종자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역시 폭우가 내렸던 광주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를 찾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가 졌는데 여전히 날이 좀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8도로 3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곳 한강공원에 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는데 뜨거운 열기는 여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곳 한강공원의 모습을 촬영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강공원의 모습이 아주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밤낮 없는 무더위 때문에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현재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로 닷새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강릉 27도, 광주와 부산 25도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 36도, 대구와 광주도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날이 더 뜨겁겠습니다. 무더위 속 볕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위는 더 심해집니다. 주말과 휴일 밤 사이에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찾아오겠고 토요일 서울 낮 기온은 38도까지 치솟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취침 전에 뜨거운 물이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알코올이나 카페인보다는 허브차 그리고 우유, 바나나가 잠을 잘 자는데 좋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렇게 자진 사퇴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고 또 여당의 부담도 좀 덜어준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대통령이 재송부했습니다만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고 새로운 의혹도 또 제기되고 이러면서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은 더 일찍 결단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오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아마 비공개로 여당 지도부하고 강선우 후보가 이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여론이 전달이 됐을 거고 아마 강 후보자를 좀 설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 초기 이제 두 번째 낙마자가 세 번째 낙마자죠. 민정수석까지 포함하면 됐고 인사 시스템 전반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계기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었지만 뭐 다행이다. 만시지탄이다. 이 얘기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만시지탄은 만시지탄인데 제가 네. 봐도 근데 온전한 사퇴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오늘 사과는 보더라도 국민에게 미안하고 대통령에게 미안하고 정당에게 미안한데 정작 갑질을 했던 대상이 보좌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할까 좀 분한 마음도 있겠죠. 보좌진의 폭로만 아니었으면 지금 여가부 장관이 돼서 업무 보고를 다 받고 있을 텐데 그 억울함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사안의 본질이 뭡니까? 그 일종의 갑질이라는 거는 그 위력에 의한 것이 본질이거든요. 위력에 의해서 상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질과 의리의 이제 폭력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사과한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젠더 문제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 약자들을 보듬는 그 위치인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본질은 간대였고 고개 숙인 거 저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기류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대통령은 빨리 그 야당이 이제 반대하니까 청문 보고서 목요일까지 재송부 요청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월요일까지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추산해 보면은 사퇴 기류는 1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뀐 게 화수란 얘기입니다. 화요일 날 있었던 거는 아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일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문진석 의원인가요? 그 일종의 갑질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동지 문화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또 아주 해괴한 망언이 또 나왔고 일반 작업장 문화는 다르다라는 다르죠. 근데 일반 작업장은 노조나 노동청도 있습니다. 의원 보좌진은 친목 수준의 협의밖에 없어요. 아무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그걸 동지적 관점이라고 그 매도했고요. 그런 모든 기류들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결국 저는 이건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지만 결국 대통령실이 일부 개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라는 형식이지만 여러 가지 뒷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두 분 다 짚어주셨고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만은 강 후보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이어서 그런데 다른 것은 강선우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현역 불패라는 신화 아닌 신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 그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현역 의원의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논란이 일부 있더라도 국회 내에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좀 봐주는 문화가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현역 의원이 낙마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여당에도 그렇고 또 정권에도 그렇고 데미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웬만하면 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 관례가 깨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고 또 국민들 여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강선우 후보에게 제기된 논란은 이제 갑질이라는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제 그런 이슈이고 누구나 한 번쯤
뭐 직장이나 다른 이제 위기가 있는 예. 그런 사회에서 겪었던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민적 민감성이랄까요? 예. 이게 어쩌면 이준석 후보보다 더 컸던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정직하게 해명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 본인의 태도도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그 겉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감싸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내부 균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데다가 또 그동안에 그 탄핵 과정에서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좀 우호적이었던 뭐 시민사회, 여성계 전부 다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사면초가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설사 강선호 후보자가 버틴다 하더라도 장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걸 고집하면서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도 아니고 이제 지명 철회라는 이제 형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 불패라는 이제 그 신화도 깨진 것에 대한 의미도 이제 부여하셨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동료 의원 봐주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현역 의원 불패가 이제 그동안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의원들로서는 그래서 이런 뭐 신화가 계속 깨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종의 동업자 의식이죠. 예. 나도 언젠간 청문회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과하게 공격했다가 이게 또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의원들에는 의원들만의 또 문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인 또 서로 동의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뭐 서로의 이제 그 동료 의식이라고 할까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도 고민했던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대통령이 말하자면 당의 일극 체제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인재풀이 많지가 않아요. 뭐 친명 인사들은 많아도 당연히 다 친명이지만 본인이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이너서클은 많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 기댈 수 있는 건 당정 일체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3분의 2 가까이 의원들을 갖다 썼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뭐 이렇게 지명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뭐 철회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하거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균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간이 생긴다면은 자기가 앞으로 이제 이 당을 움직일 수 있는 조금 하나의 레버리지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됐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새 거여서 그 고민 자체가 사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까지 기류를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이 먼저 빨리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니까 열흘 기다릴 것 없이 목요일 날 저 총문 보고서 받아서 빨리 임명하자라는 기류가 있었는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뭐 지금 보니까 김종인 의원 뭐 아주 권노갑 전 의원 할 것 없이 야권 원로 진영에서 여권 원로 진영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마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초반에 국정 동력과 강선호의 지명 그러니까 후보 강선호의 장관을 맞받고 이 고민하다가 아마 이건 아닌데 싶다는 아마 기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를 한번 짚어볼 텐데 강선호 후보자 사퇴 정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였냐면 사전 조율이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한번 강효정 대변인의 발언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강선호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강 후보자가 이제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서 강 후보자가 SNS에 이제 사퇴 의사를 올렸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 전혀 몰랐다. 순전히 이제 개인 후보자 개인의 결정이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최종적인 모양새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고민과 소통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여론이 워낙에 안 좋았고 오늘 오전에
그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 찬성보다 반대가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렇죠. 김민석 예. 그 총리 후보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찬성이 더 많았거든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여론이 악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강선우 후보자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 네.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예. 당 안팎의 여론을 종합해서 이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설득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 가능하고 본인으로서도 이렇게까지 정권에 부담을 주면서 이걸 계속 고집하는 게 이제 도의적으로도 더는 버틸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그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퇴의 변을 SNS에 올림으로써 일단락이 됐는데요. 일단 뭐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과 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저렇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이제 저희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강선우 후보자 그 사퇴를 계기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전반을 한번 좀 재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강준욱 그 비서관인가요? 사퇴한 그 강준욱 비서관 사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조금 입장이 달라졌더라고요.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고 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그건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종합적으로 이 제기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 조사가 뭐였냐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조원 CNI 여기 이제 의뢰해서 19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주말 사이였죠. 네. 주말 사이 그냥 월요일까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결과가 강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32.2%가 적합하다. 그리고 60.2%가 부적합하다. 말씀하신 대로 한 2배 가까이 이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이제 많았었고 이제 그런 여론조사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 지지도도 처음으로 이제 취임 이후 이후 꺾인 조사가 나왔었고 그렇죠. 이런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여론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있었을 겁니다. 영향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갤럽 이번 주초 리얼미터 전부 이제 좀 지지율이 꺾여서 이제 하향 곡선이었죠. 네. 게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조원 CNI가 했던 그 부분이 이제 6대3으로 나왔고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 지금 여권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이게 기류가 이상했어요. 이소영 의원 그다음에 다른 몇몇 의원들 그 김상욱 의원 몇몇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도 이게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걸 알았거든요. 월요일까지 기류를 놓고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양보하지 않겠구나라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조차 균열이 있다는 것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데도 여권에서도 원보이스가 안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여기서 좀 제가 조금 좀 그 하나 이거는 그 제가 드는 뭐 약간 의혹이긴 한데 박찬대 의원과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이 입장문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지금 당권 후보지만 박찬대 후보가 일종의 약간 마쿠 조율사 역할을 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은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당권 지형에서도 또 하나 작은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어쨌든 그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강 후보자를 둘러싸고 뭔가 매끄럽지 않게 뭔가 여권이 마지막에 밀려서 한 듯한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죠, 그죠? 항상 우상호 민정수석 아니면 정무수석 그리고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해왔었고,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국회 여당 분위기, 야당 분위기 한번 살펴볼 텐데.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여야 모두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라는 반응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로부터 따로 뭐 연락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 SNS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그 결단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과 어떤 협상 협의가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박상혁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말들은 전부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답변 속의 대답이었고, 또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당과 어떤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네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 여러 가지로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동안에. 당 내부에서조차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임명 의사를 밝혔고 후보자도 사퇴하지 않는, 그런데 여론은 악화되는 이런 이제 이중 삼중의 난관이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간에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서 강선우 후보 자진 사퇴로 귀결되는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결단으로 이 사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곤혹스러움이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일정하게 좀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번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여당이 쓴소리도 때로는 하는 여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당정관계 왜곡을 사실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 혹은 대통령의 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은. 잘 듣는 귀가 돼서 이제 민심의 그런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을 향해서 전달하는 그런 창구이자 통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여당이 뒷받침하고 앞장서서 그 책임 있는 어쨌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민심과 동떨어진 혹은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여당도 좀 확인하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 말고도 앞서서 이제 논문이라든가 저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료조차 이제 걸르지 못한 그런 사례가 반복되니까 오늘 또 한 번 얘기했거든요.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으니까 좀 너르게 봐주세요. 그래서 너르게 봐준 겁니다. 그래서 오광수성 낙마했을 때도 다 이해한 거고 지금 취임 50일이 다 되어가지만 국민들이 지난주까지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실용도 강조하고 통합도 강조하니까 지켜보겠다는 그런 시그널이었는데, 그렇지만 50일 정도면 나름대로 인사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진숙, 강선우, 강준욱, 최동석 이 분들에게 보면 가장 최근 것까지도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3월에 쓴 책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얼마 전까지 유튜브에 했던 계정들이 거기서 그것 하나 스크린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인사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알고도 모른 척 하겠다는 겁니까? 못 본 척 묻고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죠. 최근에 이제 검증하는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약간 이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런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이너서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스크린한 결과들을 가지고 결국 사람을 쓰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어겼기 때문에 내로남불 정부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아직 이재명 정부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 인사 혹은 코드 인사, 의원 불패 인사, 물론 이제 그건 깨졌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엄중히 따져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을 보강시켜야 합니다. 없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것들에 대한 반면교사를 좀 세게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제 국회에 나왔었죠. 네. 어제 국회에 나와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TV도 없고 신문도 없다. 집에서 안 본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 이런 것까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나름 인사에 대한 이제 철학, 원칙, 기준 이런 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7대 검증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기준이었다라고 혹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네.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예.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 약간의 이제 난맥상이 좀 드러난 장면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제 우리 최평론가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적어도 공개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느냐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느냐 이것과 별개로 어쨌든 검증 시스템은 공개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기준이 뭐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짐작컨대 인사비서관실과 총무비서관실이 아마 인사실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조언을 하자면 일종의 이제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이나 혹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이분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많은 부분 경험을 공유하거나 정치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어요. 특히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변호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칫 그런 인적 구성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냉정함 같은 걸 갖추지 못하고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이 다른 사람까지도 포괄해서 다른 생각도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견을 제도할 수 있다 이 정부는 이런 전 의지의 표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인사가 진행된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을 점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강윤정 대변인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이제 강준욱 비서관 사퇴한 날 이제 물었더니 이제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사검증 절차에 앞으로 엄정함을 갖추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했고요. 자 여당 당권 주자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장 차가 있었는데 박찬대 의원은 오늘 결단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기 전에 스스로 결단하다 17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의원은 사퇴 전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인 의리다 이렇게 감싸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 이재명 정부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두 사람의 결은 같지만 뭔가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면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좀 미묘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지적을 드렸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선거가 연기가 지금 말하자면은 경선 일정은 그대로지만 지금 투표는 좀 뒤로 연기가 돼서 8월 2일 날 한꺼번에 하는 걸로 했잖아요. 완샷으로. 이제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말부터 계속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약간 휴지기를 갖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미묘하게 박찬대 후보는 얘기를 강선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이게 수용되는 측면이 1, 20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타임라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정청래 후보는 동지는 비를 같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곧 장관이 되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거 어려움 이겨내라 금방 이제 될 것이다 라고 결이 달라요. 근데 권리당은 55%잖아요. 이런 상태로 지금 이런 구도로 그냥 진행되면은 박찬대 후보가 무난하게 지는 아마 구도였는데 강선우 변수라는 게 등장하면서 권리당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박찬대 의원과 같은 좀 안정적 리더십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의 성공을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뭔가 변화와 쇄신, 그다음에 야당을 압박하는 좀 가장 강력한 좀 스타일의 정청래랑 같이 갈 것인가, 요 기류가 좀 미묘하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예. 변곡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강선우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강선우 변수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을 기점으로 어떻게 권리당원들 투표에 조금 영향 끼칠지, 요거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박찬대 의원의 그 소셜 미디어를 보니까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잖아요, 이런 내용을. 네. 그랬더니 댓글들이 이제 당원들이 이제 주로 지지자들이 이제 달았는데,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수더라고요. 당원 아니면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다, 이런 표현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 특히 이제 그 강성 당원들 사이의 기류는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가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낙마할 만큼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당 내부에서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뭐 낙마 의견을 내는 건 일종의 내부 총질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시각이 오늘 박찬대 의원의 그 SNS 글에 댓글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때문에 박찬대 의원으로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게. 그러나 이제 대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 후보가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민심에 더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책임 있게 얘기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권 주자로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박찬대 의원은 민심에 우선해서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지금 박찬대 의원이 권리당원들 투표에서 많이 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들의 정서는 앞서도 나눴듯이 그런 좀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오늘 박찬대 의원의 저런 입장 표명이 오히려 본인에게 좀 부담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박찬대 의원이 그동안의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명심에 좀 더 가깝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SNS에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의사 표명에 앞서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확실히 박찬대는 명심과 통하는구나, 근데 이런 인상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선거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찬대 의원이 추격하는 상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 추격에 있어서 오늘 뭐 저런 입장 표명을 한 거나 결과적으로 강선우 후보가 사퇴한 거나 이게 약간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관측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나 어쨌든 변수는 될 것이다. 근데 현역 의원 이제 첫 낙마 사례라서 지금 요 얘기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향후 그 강선우 의원의 정치적인 진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여가부 장관을 한 것보다 오히려 자진 사퇴한 게 좀 더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장관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3개월 뭐도 못 가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5일 만에 낙마를 했거든요. 중도 사퇴했죠. 뭐 그런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언가 그래도 우리 정치에서 좀 짠하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만해 보이는 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선택과 결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잘 포장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보이지 않게 로우키 전략으로 의정활동 이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든 보좌관들을 위한 입법이라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면피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 총선까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더 반성하고 다시 자신을 좀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통찰에 대한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면은 좀 재개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태도를 못 버리면 제가 보기에 뭐 정치 생명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 아니면 전 재기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숙하고 성찰하고 본인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리고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더 늦기 전에 결단해서 그만둔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있을 거다 때문에 뭐 오늘 낙마가 정치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그 관행이나 또 낡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좀 혁신하는 그런 면모를 당 전체가 갖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이제 한 달 앞두고 있죠. 오늘은 이제 재선의 장동혁 의원 그리고 초선의 주진우 의원이 당권 도전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장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내부 총질
그리고 이제 극우몰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당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의 당권 도전은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어제부터 이제 그 당 선관위에서 후보가 4명 이상 넘을 경우엔 좀 이제 말하자면은 예비 컷을 동원하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당원 100%였거든요. 근데 이걸 국민 여론조사 50과 당원 50% 돌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젊고 혁신적인 그런 분들이 좀 허들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마 그게 오늘 선관위가 공식 발표했어요. 다만 이제 본선거는 이제 4강까지 결정된 다음에 본선거는 이거는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는 사안이라 현행 당원 80에 이제 그 여론조사 20을 이제 계속 이어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비 컷에서 50대 50을 하는 게 아마 주진우 의원도 결심하는데 조금 그것이 기폭적이지 않나 싶어요. 앞뒤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비 경선 룰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과거 같으면 당원 100%면은 사실은 지금 강성 기류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근데 국민 여론조사 50이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여지와 공간이 열려서 젊고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젊음과 쇄신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주진우 의원도 젊고 또 어쨌든 대통령실의 친윤이었지만 또 친한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스탠스가 이어져 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젊은 분들의 출사표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김문수, 장동혁 뭐 나누자면 이제 반탄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찬탄이었고 이제 그리고 전 의원으로서는 이제 양향자 전 의원, 장성민 전 의원 해서 7명이 이제 지금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뭐 구도가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변수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이 변수가 이제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5일부터 후보 등록이고 이제 7월 말에 후보로 등록을 마감한다니까 아마 다음 주쯤이면 결론이 나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탄핵 찬반 그리고 기득권과 당의 쇄신 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동혁 후보 그 출사표를 보면 그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고 상당 부분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고 탄핵을 찬성한 건 잘못했다. 그게 오히려 이제 당에 지금 이런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퇴행적이긴 한데 아마 뭐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전략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 이제 경쟁 관계가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셔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뭘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뀐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당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극우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걸 막기 위해서 출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일종의 반환 전선 이런 게 만들어져서 승부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이제 그 독이 든 성배 정도가 아니라 독이 든 독배밖에 되지 않겠냐.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그때까지 당이 쇄신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또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그런 악순환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고 오히려 그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당내에 반극우 연대 이런 거를 앞장서서 만드는 일종의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결단은 이제 본인이 하게 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하던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그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단일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는 사실은 뭐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경태 후보도 이제 구도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당의 기득권 뭐 그리고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어떤 쇄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후보들의 테이블을 만들자 이런 제안인 것 같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출마를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출마를 하지 않고 막후에 조율사 역할을 하는 건지 그에 따라서 예. 또 이 지금 어쨌든 당대표 이 선거 구도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네. 평론가님.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하는 게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선거 치른 다음에 그다음에 패배했지만 책임을 지고 자숙할 거라 생각했는데 대표 나왔단 말이죠. 대표 나왔다가 다시 이번에 그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서 대선 출마하냐 안 하냐가 있을 때 또 결국 출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마다 출마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번 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 사정이 12월 말에 3대 특검이 거의 국민의힘을 외부에서의 힘으로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상징 자본을 다 그 전에 소진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지방선거라든가 그 이후로까지 내다볼 것이냐. 이 전략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출마해도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엄과 그러니까 그 지금 3대 특검이 있는 연말을 기점으로 다 소진을 해버리거나 혹은 그 다음에 있을 모든 것들까지 거기서 본인이 그 다음에 가능성들을 미리 다 써버리면은 그 다음이 고민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마 본인의 최고의 지금 고민의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만 들어도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지난 7일 통보했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요. 일본은 7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본의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협상 타결을 알렸습니다. 상호관세율 15%는 지난 7일 통보했던 25%보다 무려 10%포인트 낮고 지금까지 영국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서 거듭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또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LNG 개발을 위한 합작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We concluded the one deal, Doug, and now we're going to conclude another one because they're forming a joint venture with us in Alaska, as you know, for the LNG. 미국이 추진 중인 1,300km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했다며 미일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既存の税率を含め 15% する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世界に先駆け数量制限のない自動車 특히 이번 합의에 농산물 관세 인하는 일절없다며 미국산 쌀 수입도 일본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미국산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오는 25일 미국과의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김정관 신임 산업부 장관까지 방미길에 오르면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하워드 러드닝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과 함께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출국 전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구조와 대미 수출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내준 자동차와 쌀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비롯한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협력,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 쪽으로 저희가 적극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미 관세 협상의 중대 분수령은 오는 25일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와 사실상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협상 시한이 불과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해선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으며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4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9명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 6,048명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6.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5월 0.75명으로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혼인 건수는 21,761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혼인은 99,386건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사망자는 28,510명으로 7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202명 감소해 6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된 어제 편의점에서 고기류와 간편식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GS 리테일은 GS25의 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한 달 전 같은 요일보다 178%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O에서는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 등 간편식이 20% 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같은 기간 얼음 매출이 70% 늘었고 파우치 음료와 아이스크림, 즉석식품, 맥주 판매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했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극장가 침체 속에 정부가 모레부터 영화 티켓 6,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이 할인권을 쓰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극장을 찾은 인원은 작년보다 2천만 명 적은 4,200만 명대.
주기적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볼 수 있고 영화관이니까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20년 만에 최저 관객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뿌립니다. 티켓 가격이 14,000원일 때 쿠폰을 사용해 예매한다면 8,000원만 내면 되고 문화가 있는 날처럼 관람요금이 7,000원일 때 영화를 보면 1,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CGV,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홈페이지에서 1인당 2매까지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를 통한 할인만 가능하고 현장 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휴카드 할인은 최소 결제 금액 조건을 갖추면 함께 적용되지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2020년 6월에도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어려울 때 할인권을 배포해 관객 수가 반짝 늘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극장가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다만 까다로워진 관객을 극장에 불러들일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 극장 살리기는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유족이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가 며느리와 손주 등 모두를 무차별 살해하려 했다며 아들만 노렸다는 조 씨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경찰은 유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아들 집에 가기 전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방에 총을 넣어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포 당시 조 씨 차에서는 총신 11정과 산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만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족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씨가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졌을 거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입장문에서 유족은 조 씨가 현장에 있던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 피해자의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피해자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2차례 당겼지만 불발됐고 도망치는 며느리를 추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는 조 씨의 진술도 반박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아들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갈등도 전혀 없었던 만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범행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유족 조사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조 씨가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낙태를 목적으로 임신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의사와 산모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의사는 평소 다른 병원에서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들에게 중절 수술을 해주고 거액의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의사 A씨는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고주차 산모들에게 거액을 받고 중절 수술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다른 병원에서는 거절한 산모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받지 않기 위해 기존 입원실, 수술실 등은 폐쇄한 것처럼 꾸미고 산모들을 몰래 환자로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신 36주 된 산모를 제왕절개 수술해 아이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모에게 출혈과 복통이 있는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하고 마치 사살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의사 A씨는 이런 식으로 24주차 이상 산모 59명을 포함해 520여 명의 산모를 수술해주고 14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36주차 아이를 숨지게 한 의사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산모와 브로커 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당국은 의사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을 노려 무분별한 임신 중절 수술에 나서는 사례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공장 화재로 23명을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로 박 대표는 아리셀 경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등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웠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 오전 9시쯤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경사로에서 밀려 내려온 살수차와 옹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살수차를 세워두고 배수로에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려오는 차량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작업 지시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 2동 행정복합청사 건설 현장 근처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름 5m, 깊이는 2m가량으로 파악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주변 건물에 갇혀 있던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리고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어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첫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에도 굳건했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엄호도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진보 핵심 지지층이 잇따라 등을 돌리면서 버티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TV 토론을 전담하고 외신 인터뷰를 주선하면서 재선 강선우 의원은 친명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승승장구. 하지만 지난 5년간 보좌진을 수십 차례 바꿨다는 보도를 신호탄으로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회가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의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내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을 시사했지만 교수인 교육부 이진숙 후보자는 자르고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는 감싼다는 비판 여론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92곳이 반대 성명을 냈고 핵심 우군으로 꼽히는 진보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초선 시절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애 전 장관은 YTN에 청문회 전에 민주당 의원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를 물밑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갑질과 도덕성 의혹을 넘어 진영 전체로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낭만은 없다고 감싸던 민주당 지도부는 말실수로 진땀을 흘렸고 또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일부 민주당 고위 인사를 겨냥한 또 다른 보좌진 갑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침묵하던 여당 의원들도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꽈락이다. 임명 전후로 진솔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사권자의 고민, 그다음에 후보자 당사자의 또 고민,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의 수기가 잘 모아져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보 지지층 안팎의 균열과 싸늘한 여론, 추가 폭로 우려 등이 겹치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한 달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1기 장관들이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신임 장관들이 한 명씩 발언대로 나올 때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박수와 연호가 쏟아집니다. 빳빳한 임명장을 받아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장관들은 각자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 경쟁적인 시대에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국민 주권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장관들까지도 무난한 국회 데뷔를 마쳤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그리고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본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 20여 건이 상정돼 일괄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 인사가 포함됐다며 민주당이 반발해온 국민의힘 추천목 국가인권위원 2명 선출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직전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가 다소 차분하게 본회의를 넘기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나머지 농업 2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방송 3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새 수장을 뽑는 전당대회 직후 열리는 본회의인 만큼 새 당대표의 첫 시험대란 점에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준비가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남은 시간 완벽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홍선계 기자입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경제단체 등 에이펙 개최와 관련 있는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시점에서 준비가 덜 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숙소, 회의장, 만찬장, 미디어 센터는 건설 중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며 서비스 인력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하루 최대 6, 7천 명, 연인원 2만 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접근성과 숙박시설이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는 물론 바다 위의 숙소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요 국제공항이나 KTX역 등에서 특별수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투숙할 경주 시내 호텔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 대표단, 경제인, 기자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숙소 일반여실을 확보했고 크루즈 호텔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성공 외에 대안은 없다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문화선도 민주국가의 저력을 반드시 세계에 보여주고 경제 회복의 대내외적 도약대로 삼아야 합니다. 2년 전 잼버리 악몽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호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찾는 당국이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김포대교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거센 물살과 끊긴 도로, 무더운 날씨 탓에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은데요. 표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과 경찰이 긴 막대기로 하천 주변 바닥을 찔러보면서 도보 수색을 벌입니다. 구조 장비를 착용한 특수구조대가 물속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수색 나흘째, 실종자를 찾기 위해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현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하나 바위와 흙더미를 살피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이렇게 인명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드론은 물론 헬기와 수상보트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계곡 등의 유속이 빠르고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끊겨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찜통 같은 더위로 대원들은 물론 구조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폭염주의보가 거의 올해 수색 못하고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피해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 좋죠. 요 바로 위에 그 사는 사장도 떠내려갔으니까. 무너지고 쓸려가고 쑥대밭이 된 삶의 터전을 보면 막막합니다. 몸은 안 다쳤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리고 냉장고가 엎어지고 이랬어요. 말도 못해. 아유. 수색 당국은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들이 떠내려갔을 수 있다고 보고 팔당댐까지였던 수색 범위를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김포대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직 실종자들이 남은 가운데 수색 종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내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대 유급생들의 2학기 복학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만 학사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모텔에서 종업원을 기절시키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모텔에서 종업원을 기절시키고 현금 2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칠계동의 한 공사장에 있는 5m 깊이 맨홀 안에서 40대 남성 작업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이들이 맨홀 내부 청소를 하고 있었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질식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유 씨의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동생이 상처받을까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췄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한화의 거침없던 연승 행진이 10경기째에서 멈춰섰습니다. 두산의 신인 최민석과 박준순이 독수리 군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1순위로 입단한 한화 홍준서와 올해 두산의 두 번째 선택인 최민석의 흥미로운 선발 맞대결. 승부는 1회에 기울었습니다. 두산 케이브가 투런포. 이어 나온 양의지가 연속타자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모두 황준서의 포크볼을 받아쳤습니다. 최민석에 앞서 1순위로 두산에 입단한 박준수는 황준서의 힘 빠진 속구를 담장 밖으로 한 번 더 날려버렸습니다. 한화는 2회의 마운드를 엄생백으로 바꿨지만 달아오른 두산 방망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4회 박준순의 3루타를 시작으로 연속 7안타를 몰아쳤습니다. 이우철은 투런 홈런을, 케이브는 한 경기 2개째 아치를 그렸습니다. 두산은 13대 2로 승리하고 한화의 연승을 10경기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Sometimes you get in these little power grooves, and you hit one in a game, and you feel good, and you kind of got a feel for your swing, and that's what's happened in the two homer games I've had so far. 두산의 새내기 듀오인 박준수는 단타가 빠진 사이클링 히트를, 선발 최민석은 5이닝을 삼진 7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을 맞고 벤치의 믿음에 확실하게 화답했습니다. 삼성은 가리비토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장단 13개 안타를 앞세워 SSG를 9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삼성은 3연승, SSG는 6연패에 빠졌습니다. 안현민이 27연속 홈런, 2달 만에 출전한 강백호가 안타와 밀어내기로 2타점 올린 KT는 NC에 9대2로 승리했습니다. 박세용의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10승째를 거둔 롯데는 키움을 4대1로 물리쳤습니다. LG는 연장 10회 문보경의 투런포를 앞세워 기아를 6대5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이 강원을 완파하고 1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은 전주 홈경기에서 전반 김진규의 중거리포와 콩파뇨의 페널티킥 추가골을 앞세워 2대0으로 승리하고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습니다. 대전은 후반 48분 김준범의 결승골에 힘입어 홈팀 울산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2위로 올라섰고, 제주도 후반 48분 임창우의 헤더골로 서울의 3대2 재역전승을 거두고 8위로 2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요즘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 내일은 더위가 더 강해집니다. 우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5도, 광주 36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제주도에는 주말 오후부터 휴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